주식시장은 겉보기에 평온해 보이는데 왜 지금 미국 월가의 전문가들은 은행이 아닌 사모펀드발 경제위기 시한폭탄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은행의 엄격한 규제 시스템 밖에서 조용히 몸집을 불린 그림자 금융, 즉 사모대출 시장의 막대한 만기 청구서가 2026년 현재 일제히 실물 경제로 날아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는 굳건하게 방어력을 보이며 화려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지만 그 이면의 비상장 시장에서는 조용한 연쇄부도의 공포가 번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대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무려 1조 7천억 달러 규모로 팽창한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에서 이른바 만기의 벽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상환 압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대체 사모펀드와 사모대출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실물 경제를 위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혁신의 상징이던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 빚의 늪에 빠져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겉보기엔 평온한 경제 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구조적 위기의 실체가 명확해집니다. 과거 저금리 시절 기업은 사업 확장을 위해 소수의 고액 자산가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으는 사모펀드 측으로부터 막대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보다 규제가 적어 빠르고 쉽게 돈을 빌려주었던 이러한 사모대출의 만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할 현금 흐름은 이미 말라붙은 상태입니다. 임원들은 어떻게든 만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자금을 구하려 전화를 돌리고 있지만 대환대출의 문은 굳게 닫혀버린 절망적인 장면이 지금 비상장 시장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사무실의 위기는 단지 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자금줄을 마비시킬 수 있는 사모대출 연쇄부도라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태의 본질을 지금 당장 직시해야만 합니다. 전통적인 은행들이 대출문을 걸어 잠갔을 때 기업들은 왜 이자율이 훨씬 더 높은 사모대출 시장으로 앞다투어 몰려갔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모펀드와 사모대출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행의 빈자리를 이들이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 전통적인 은행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을 사모대출, 즉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은행 대출이 까다로운 규정과 정해진 노선대로만 움직이는 대형 민항기라면 사모대출은 비용은 훨씬 비싸지만 고객의 요구에 맞춰 언제든 이륙할 수 있는 전세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예시로 바꾸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월 수입이 들쭉날쭉하지만 연간 총수익은 높은 프리랜서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중은행은 고정된 월급 명세서가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할 것입니다. 이때 이율은 은행보다 훨씬 높지만 프리랜서의 잠재적인 연간 수익 창출 능력을 평가해 맞춤형으로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들이 사모대출을 찾는 원리입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 미국의 전통적인 은행들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는 강력해졌고 은행들은 몸을 사리며 기업 대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공장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담보가 없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사모펀드들은 바로 이 은행의 대출 축소 현상을 틈타 중견기업들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요 자금줄로 급부상했습니다. 글로벌 대체투자 분석기관인 프레킨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 규모는 2015년 5천억 달러 수준에서 2023년 말 1조 7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고금리가 장기화된 2026년 현재는 이 조 달러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엄청난 지표의 상승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기업금융의 핵심 생명줄이 규제를 받는 전통적 은행에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모자본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하고 핵심 개발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최고 경영자라면 몇 달을 기다려 은행에서 거절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자를 2배로 내더라도 당장 내일 현금을 입금해주는 사모펀드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사모대출기관들은 공장 담보 대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매달 고객으로부터 받는 구독료, 즉
반복 매출을 담보로 잡고 막대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은행이 외면한 시장을 사모펀드가 독식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현재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당시 높은 이자로 빌렸던 막대한 사모대출에 만기벽이 속속 도래하고 있으며 이는 부채에 의존해온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구조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혁신의 상징이던 실리콘밸리의 유망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어쩌다 사모펀드의 무리한 빚잔치에 희생양이 된 것일까요? 사모펀드와 소프트웨어 기업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된 구조적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들이 기업을 사들이는 독특한 자금 조달 방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요 금융당국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시장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제로금리가 한창이던 과거 호황기에 사모펀드들이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할 때 조달한 자금의 70에서 80%가량은 펀드 자체 자금이 아닌 사모대출 등을 통한 부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압도적인 부채 비율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서늘합니다. 겉으로는 거대 자본이 유망한 기술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품에 안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인수자금의 대부분이 인수당한 기업 스스로가 훗날 고스란히 짊어지고 갚아야 할 무거운 빚더미라는 뜻입니다. 사모펀드가 애용하는 이 인수기법을 차입매수 영문으로는 LBO라고 부릅니다. 이 핵심 원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부동산 갭 투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 자본은 최소한으로만 들이고 세입자의 전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지렛대 삼아 비싼 집을 사들이는 것과 완벽하게 같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를 일상적인 예시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단골 손님이 많아 매달 일정한 수익을 내는 카페를 인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수중에 인수자금이 부족한 여러분은 카페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잡고 사채시장이나 제2금융권에서 막대한 돈을 빌려 카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매달 카페에서 커피를 팔아본 돈으로 그 빚의 이자를 갚아나가는 식입니다. 여기서 매달 안정적으로 커피가 팔리는 동네 카페가 바로 구독형 서비스, 즉 SaaS 모델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다달이 기업 고객들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고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매우 일정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은행보다 더 비싼 이자를 요구하는 사모대출을 막대하게 끌어다 쓰려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하고 매력적인 대출 담보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하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들어오는 뻔한 구독료 수익으로 막대한 빚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던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2026년 3월 현재처럼 무자비한 고금리 장기화 상황이 들이닥쳐 당장 갚아야 할 이자가 순식간에 불어난다면 기업 내부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고금리 장기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사모대출을 끌어다 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현재 변동금리라는 치명적인 덫에 갇혀 있습니다. 사모대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위험 요소는 대출의 대부분이 시장금리에 따라 이자가 변하는 변동금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이후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이 2026년 3월 현재까지 멈추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구조적인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최근 데이터 추이를 보면 이러한 위기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2021년 당시 사모펀드가 인수한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자 보상 비율은 평균 2.5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수치는 1.0배 근처까지 처참하게 추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치명적인데 기업이 1년 동안 뼈 빠지게 영업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채권자에게 내야 할 이자 비용과 거의 같아져서 빚을 갚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사실상 0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모대출의 변동금리 구조는 거대한 댐의 수문과 같습니다. 금리라는 수위가 낮을 때는 잔잔하고 평화롭지만 고금리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 변동금리라는 수문이 통제할 수 없이 열리며 이자 비용이 홍수처럼 기업의 자본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예로 바꾸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막대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금리 시절에는 매달 내는 이자가 100만 원이라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몇 년째 이어지면서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300만 원으로 폭등했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 부담만 3배가 되니 결국 식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아이들의 학원비를 끊어야만 겨우 대출 연체를 막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과 정확히 같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시 경제 전반이 둔화되면서 기업들의 매출 성장세는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정체되는데 나가는 이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들은
결국 생존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삭감하고 핵심 개발 인력을 대규모로 해고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당장의 이자를 갚기 위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생명줄인 혁신 역량과 본질적인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모두 깎아내면서 오직 빚의 이자를 갚는 데만 헐떡이는 기업의 내일이 과연 어떨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매출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자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이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파산을 면하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장부상의 부도를 교묘하게 미루기만 했던 사모펀드의 마법은 왜 2026년 현재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사모대출 시장에서 위기를 숨기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기법은 바로 만기 연장과 PIK, 즉 현금 대신 빚으로 이자를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과거 저금리 시절 사모펀드들은 구독형 모델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선호하며 막대한 빚을 내어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은 당장 현금으로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사모펀드들은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루고 이자조차 원금에 얹어서 나중에 갚도록 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당장의 부도 처리를 막기 위해 장부상으로만 생명 연장을 해온 셈입니다. 이러한 사모시장 특유의 불투명성 때문에 부실 채권의 정확한 규모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접어들면서 이 구조는 철저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금융시장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사모대출의 만기 벽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기를 한두 번 연장하며 버텼지만 고금리 환경이 2026년 현재까지 장기화되면서 부풀어 오른 원금과 이자 폭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면 아래에서 터지기 시작한 이 거대한 사모대출의 부실은 결국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일지 아니면 국지적 거품 붕괴일지 그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사모대출의 만기벽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저금리 시절 사모펀드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끌어다 쓰는 차입 매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이 급증했고 결국 빚으로 연명하던 기업들의 구조적 한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처럼 전 세계 소비자와 은행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뇌관이 될 가능성보다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킨 특정 소프트웨어 섹터와 사모펀드 생태계에 집중된 국지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모펀드에 거액의 자금을 대준 주요 출자자, 즉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연쇄 타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대형기관의 대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부실이 발생하고 자금이 묶이게 되면 결국 자본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경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모대출과 무관한 건실한 기업들마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돈맥경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비상장 기업의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는 하이일드 채권이나 관련 기업을 담고 있는 고수익 펀드 투자에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사모대출 시장은 본질적으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그림자 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더라도 그 이면에 어떤 한계 기업의 부실 채권이 숨어 있는지 개인 수준에서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고수익이라는 미끼에 현혹되어 기초자산의 건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에 무방비로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막연한 성장성이나 화려한 인수합병 뉴스에 휩쓸리기보다는 부채 비율이 낮고 금리 인상기에도 스스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을 가진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매달 납입하는 연금이나 가입한 펀드가 대체 투자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사모대출 시장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자산 운용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보는 적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빚의 무게는 결국 보이는 시장을 짓누른다. 화려한 수익률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를 직시하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보유하신
투자 포트폴리오나 연금 상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에 투자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